묘지에서 울부짖는 두 아이. 우리 아빠 무덤 건들지 마세요. 재벌 회장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3년간 보육원에 버려진 손주들의 존재를.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밝혀집니다. 가을 석양이 산등성이를 붉게 물들이던 오후였습니다. 한기석 회장은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묘역 입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아들 도윤의 묘를 마지막으로 찾은 지 정확히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돌계단을 덮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올라가시겠습니까? 비서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대답 대신 묘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차올랐습니다. 68배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봉분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도윤.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 사고사라고 경찰은 말했지만 한기석은 지금도 그날의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비 준비되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굴착기가 경사로를 따라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심 외곽에 새로 마련한 가족묘역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아들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굴착기가 봉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 돼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산비탈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은 두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5살가량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여자아이가 굴착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남자아이도 누나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따라왔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얼굴이 눈물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위험해. 멀리서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라 불린 여자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은 몸으로 봉분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여기 우리 아빠 계세요. 데려가시면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한기석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빛, 까만 눈동자에 담긴 비장함과 슬픔. 한기석은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25살 도윤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눈빛.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집을 나서던 날의 눈빛이었습니다. 회장님, 정우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을 좀. 기다려. 한기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남자아이 민준이 겁먹은 얼굴로 누나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여기 계셔야 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이 산을 좋아하셨대요. 해질 무렵이면 저 노을을 보면서 엄마 생각하셨대요. 한기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냐? 한도윤이요. 서연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빠 이름이에요. 한기석은 비석을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에게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깐만. 한기석이 정우진에게 눈짓했습니다. 정우진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숨을 헐떡이며 한 여성이 올라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마른 체구.
값싼 점퍼를 걸치고 있었지만 눈매는 또렷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실례를. 여성이 고개를 숙이며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한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한기석은 또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슬픔, 깊고 오래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김미소입니다. 도윤 씨와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기석은 작업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굴착기가 천천히 후진했습니다. 서연이 봉분을 꼭 껴안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따라 울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무는 노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했다는 그 노을, 아들이 그리워했다는 여자, 그리고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들. 오늘은 돌아가겠네. 한기석이 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르면서도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봉분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에 석양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눈빛, 민준의 울음소리, 그리고 김미소라는 여자의 슬픈 눈. 도윤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몰랐던 걸까요? 새벽 3시, 한기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산 너머 묘역이 있는 방향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도윤의 자식인지,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는지. 한기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알아야 할 진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비밀 앞에서 그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였습니다. 한기석은 서재에서 밤새 뒤척인 흔적을 감춘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우진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한기석이 새벽부터 호출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2장의 주민등록 등본이었습니다. 한서연, 2018년 4월 3일생, 한민준, 2019년 6월 15일생, 그리고 아버지 란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도윤. 한기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란을 보았습니다. 김미소. 어제 그 여자의 이름이 맞았습니다. 현재 두 아이는 성북구에 있는 은혜보육원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정우진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3년 전, 정확히는 도윤 씨가 돌아가신 직후에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당시 보호자는 정우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해. 김미소 씨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짜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한기석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보육원 입소 기록, 건강검진 기록, 학교 출석부. 모든 것이 실제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진짜였습니다. 김미수 씨는 어디 있나? 그것이 정우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도윤 씨가 사망한 지 한 달 후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무면허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기석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2달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어린 남매뿐.
차를 준비하게. 회장님, 보육원으로 가겠네. 한기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혜 보육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철문. 한기석이 타고 온 고급 세단이 이곳에선 오히려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원장실에서 50대 중반의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숙 원장입니다. 원장은 한기석을 보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날 정우진이 미리 연락을 취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한기석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연이가 좀 예민한 상태입니다. 어제 묘지일 때문에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기석은 원장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작은 방. 문패에는 해바라 기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서연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바닥에서 낡은 자동차 장난감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손님이 또 우리 아빠 무덤 없애러 왔어요. 서연이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7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란다. 한기석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야기를 하러 왔단다. 무슨 이야기요? 서연이 이번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한기석이 의자를 끌어와 앉았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한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를 미워했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미움받아서 쫓겨났다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신분이 불명확한 여자와 사귀겠다고 했을 때 자신은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재벌가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우리한테 책도 읽어주고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 한기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단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왜 데리러 안 왔어요? 뭐라고? 3년이에요. 3년 동안 아무도 안 왔어요. 이모가 우리 여기 데려다 주고 나서. 서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준이 누나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한기석은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7월 한 여성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자신을 김미소 씨의 언니라고 소개했죠. 엄마가 사고로 입원했으니 잠깐만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네. 남긴 연락처로 전화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로 찾아가 봤지만 허위 주소였습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미소 씨에게 언니가 있었습니까? 그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이 옆에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기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계획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숨긴 것입니다. 도윤이 죽고 김미소마저 사고로 죽은 후에. 그리고 그 누군가를 한기석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윤미라, 한기석이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도윤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 정우진이 놀란 눈으로 한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설마 조사하게. 윤미라가 3년 전 무엇을 했는지, 김미소의 사고 당일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한기석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육원에 데려다 준 여자가 누구인지.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나쁜 사람이에요. 한기석은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를 만진 순간이었습니다. 괜찮을 거다. 그는 일어서며 원장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모두 알려주십시오.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거 감사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데려가시지는. 아직 아닙니다. 한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면서 한기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만약 윤미라가 이 아이들을 버렸다면, 만약 그녀가 며느리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 한기석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핏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망설인 끝에 책장 뒤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3년 전 정리해둔 도윤의 유품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물건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낡은 시계, 대학교 졸업 앨범, 만년필, 도윤이 아꼈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 바닥에서 작은 공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현민준 일기. 표지에 도윤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오늘 서연이가 태어났다. 3.2kg의 작고 예쁜 딸. 미소는 힘들어했지만 아이를 보며 웃었다. 나도 울었다. 이렇게 행복한 눈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아버지께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 미소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라 믿는다. 한기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9년 7월 3일. 민준이가 첫 돌을 맞았다. 서연이가 동생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미소가 준비한 작은 떡을 나눠 먹었다. 초라한 원룸이지만 이곳이 내 천국이다. 윤미라가 또 전화했다. 아버지의 지시라며 결혼을 재촉했다. 거절했다. 하지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회사에서도 나를 점점 밀어내고 있다. 한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미라, 자신이 도윤에게 소개시켰던 재벌가 딸이었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오늘 윤미라가 집까지 찾아왔다. 미소와 아이들을 보고 비웃었다. 이런 여자 때문에 회장 자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군요. 미소가 떨고 있었다. 서연이가 엄마 뒤에 숨어서 울었다. 미라를 내보냈지만 가면서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후회할 겁니다. 당신도, 저 여자도, 아이들도. 무섭다. 미라의 눈빛이 차갑다.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한기석은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2020년 9월 1일. 미소가 또 다쳤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지만 나는 안다. 누군가 밀었다. 미라의 사람일 것이다. 병원비도 없다. 아버지께 손을 벌릴 수도 없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서연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 왜 가난해요?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선택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한기석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자신은 무엇을 했었던가. 회사 경영에만 몰두하며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다시 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2021년 3월 20일. 결심했다. 내일 아버지를 찾아뵙겠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미소와 아이들을 정식으로 소개하겠다. 아버지는 화를 내실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설득하겠다. 사랑은 죄가 아니다. 내가 선택한 가족을 지키는 것도 죄가 아니다. 서연아, 민준아, 아빠가 꼭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할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너희를 햇빛 아래로 데려갈게. 미소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우리도 행복해질 거야. 그것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한기석은 일기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021년 3월 21일. 그날 도윤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회사로 향하던 길에서 트럭과 충돌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다고, 단순 사고라고. 하지만 이제 한기석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윤미라, 한기석이 이름을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이 아들에게 강요했던 그 여자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한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상을 붙잡았지만 결국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고통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을 몰아붙인 것도, 정략 결혼을 강요한 것도, 윤미라를 소개시킨 것도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마지막 용기를 내어 찾아오려 했을 때 자신은 회의 중이라며 비서에게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아내, 그리고 어린 도윤.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한기석이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구나.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기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키려 했던 것들, 서연과 민준, 그 아이들만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한기석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우진 비서실장, 네, 회장님. 윤미라의 모든 것을 조사하게. 3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은행 거래 내역, 통화 기록, 만난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 한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겠네.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지키마. 내가 하지 못한 것을 아빠가 하마. 그것이 아빠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한기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기석은 가정법 전문 변호사 이준혁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양육권 확보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보육원 기록, 도윤의 일기, 김미소의 사고 기록. 승산이 있습니까?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충분합니다. 유기 사실이 명백하고 아이들의 친권자가 회장님이신 점도 유리합니다. 이준혁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미라 측 변호사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양육권과 유산 분할을 동시에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분노했습니다. 아이들을 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예상했던 일일세. 한기석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잘 됐네. 법정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 첫 공판은 11월 초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 한기석은 검은색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윤미라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의상에 완벽한 화장.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윤미라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윤미라는 고 한도윤 씨의 적법한 배우자였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과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요구합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는 3년 전 아이들을 보육원에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은혜보육원 입소 기록입니다. 보호자 서명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선명한 필체로 적힌 이름. 보호자 윤미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윤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건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판사가 윤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미라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김미소가 사고로 죽었을 때 아이들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왜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준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당시 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셨습니다. 왜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윤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 한도윤 씨의 일기입니다. 유품에서 발견되었으며 필적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일기의 일부가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5일자. 오늘 윤미라가 집까지 찾아왔다. 미소와 아이들을 보고 비웃었다. 이런 여자 때문에 회장 자리를 포기하는 거냐고.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2020년 9월 1일자. 미소가 또 다쳤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했지만 나는 안다. 누군가 밀었다. 미라의 사람일 것이다. 윤미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습니다. 이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위협했으며 고인의 사망 직후에는 아이들을 유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체구의 두 아이가 나란히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양, 누구와 살고 싶습니까?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한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요.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보육원에 오셨어요. 우리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책도 사주시고
제가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 주셨어요. 한기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이모는요? 서연이 윤미라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는 안 왔어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민준을 보았습니다. 민중군은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따뜻해요. 민준이 한기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기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60평생 남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었지만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윤미라를 보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윤미라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한기석은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한기석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괜찮단다. 고맙구나. 서연아. 저희가 할아버지를 선택한 게 맞죠? 서연이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기석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럼 맞고 말고 너희는 오늘 정말 잘해줬단다. 민준도 옆에서 한기석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그럼 당연하고 말고. 한기석이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주들을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들이 지키지 못한 가족. 이제는 자신이 지킬 차례였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한기석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양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약속하.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키겠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한기석에게 아동 한서연, 한민준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부여한다. 판사의 선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기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라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기석은 은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해바라기 방에는 서연과 민준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옷가지, 색연필, 그림책 몇 권. 이게 전부입니까?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김정숙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가지만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의 일기장. 한기석이 보여주었던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서연아, 그것만 가져가니? 예. 서연이 배낭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쓰신 거예요. 저한테 제일 소중해요. 한기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할아버지가 다 사주신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민준도 작은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는 자동차 장난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그거 아빠가 사주신 거지? 한기석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생일 선물이래요. 한기석은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네, 할아버지. 보육원 문을 나서며 서연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3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과 다른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 서연아, 편지 써.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도 작게 손을 들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여기 와도 돼요? 물론이지. 한기석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올 수 있단다. 송도의 저택은 넓고 고요했습니다. 차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멈췄을 때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기 진짜 우리 집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한기석이 아이들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 김숙자 씨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을 준비해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누나, 여기 성이야? 성 아니야. 집이래. 서연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복도 끝, 나란히 있는 2개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한 방은 연분홍색, 다른 방은 하늘색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 방이에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 내 방이야. 한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방도 옆에 있고. 서연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침대, 책상, 옷장. 벽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석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렴. 민준도 자기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모형과 레고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와, 누나, 자동차다. 민준의 환한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3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으로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김숙자 씨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은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먹어도 돼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편하게 먹으렴. 한기석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석이 서연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민준에게도 좋아할 만한 반찬을 집어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려무나.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요. 그제야 아이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이렇게 먹어요? 너희도 이제부터는 매일 이렇게 먹을 거란다. 한기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혼자 사셨어요? 그랬단다. 한기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오랫동안 혼자였단다. 외로웠어요? 서연의 말에 한기석은 놀랐습니다.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도 외롭지 않단다. 한기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너희가 있으니까. 민준이 밝게 웃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외롭지 않아요. 식탁에 처음으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후 한기석은 서재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도윤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흑백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틀렸다. 사랑은 죄가 아니었어. 내가 옳았고 아빠가 틀렸단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알았어야 했는데. 한기석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하마.
서연이와 민준이는 내가 꼭 지키겠다. 내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아빠가 사랑하겠다. 오랜 시간 그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기석은 하남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도윤의 묘 앞에 국화한 다발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굴착기가 없었습니다. 이장 계획은 취소했습니다. 여기 그대로 있거라. 한기석이 봉분을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곳에 아이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산 아래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사랑했다던 그 노을이었습니다. 아빠의 남은 생은 내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아빠에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구나. 한기석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묘지를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양빛이 봉분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기석은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연이 도윤의 일기장을 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방도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동차 장난감을 베개 옆에 두고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두 방을 오가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 서서 집안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텅 비어 있던 저택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아들이 떠나고 혼자만 남았던 곳.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웃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한기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잘 알게 해. 내가 지키지 못한 아이들을 이제 아빠가 지키마.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길을 찾을 때까지 아빠는 여기 있을 거다. 너희의 집을 지키고 있을 거다. 한기석은 서재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하남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아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 안에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뒤늦은 속죄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